물가가 오르면 힘들다고 했는데 그럼 물가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라면 값이 내려가고 커피 값이 내려가면 우리 지갑 사정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다고 말해요. 오늘은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먼저 디플레이션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에요. 물가가 왜 계속 오르는지는 이전 영상 보고 오시면 훨씬 잘 이해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적이라는 단어인데 세일 기간에 물건값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건 디플레이션이 아니에요.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전반적인 물가가 계속 떨어질 때 디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물가가 떨어지면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아주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새 핸드폰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가격이 100만 원이고 한 달 뒤에는 90만 원이 될 것 같으면 지금 살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당연히 기다리겠죠.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또 기다리게 돼요.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의 첫 번째 문제인데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이 힘들어져요. 매출이 줄어드니까 직원들 월급을 깎거나 사람을 내보내야 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소비를 더 줄이게 되죠. 그러면 물건이 더 안 팔리고 기업은 더 힘들어지고 또 사람을 내보내는 식으로 끝없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디플레이션 악순환이라고 부르는데 물가 하락이 소비 감소를 부르고 소비 감소가 기업 수익 악화를 부르고 기업 수익 악화가 일자리 감소를 부르고 일자리 감소가 다시 소비 감소를 부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빨리 올라서 힘든 거지만 어쨌든 경제는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 빚이 있는 사람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영상에서 빚이 있으면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디플레이션에서는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3억 원을 빌렸는데 디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떨어지고 월급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빌린 3억 원은 그대로인데 버는 돈은 줄어든 거라서 갚아야 할 부담이 훨씬 커진 거예요. 게다가 물가가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져서 3억 원 주고 산 집이 2억 원이 되어버리면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더 줄이게 되고 그러면 경제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에요. 1980년대 일본은 엄청나게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어요. 도쿄 시내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1990년대 초에 이 거품이 터져버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었어요.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무려 20년 넘게 이어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고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취업 빙하기가 찾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넘쳐났고 이 시기에 취업을 못한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을 쓰지 않고 꽁꽁 숨겨뒀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소비도 안 하니까 경제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일본 정부는 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 금리를 거의 0%까지 낮추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럼 디플레이션은 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다고 할까요? 첫째로 디플레이션은 탈출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면 되는데 디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낮춰야 하고 금리는 0% 아래로 내리기가 어려워요. 일본처럼 금리를 거의 0%까지 낮춰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소용이 없어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둘째로 디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심리를 바꿔버려요. 한번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소비를 계속 미루게 되고 이 심리가 경제 전체에 퍼지면 걷잡을 수 없어져요. 일본 사람들이 20년 넘게 소비를 안 한 이유도 어차피 내년에 더 싸질 텐데 뭐하러 지금 사냐는 생각이 국민 전체에 퍼졌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디플레이션은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줘요.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데 경기를 살리려면 정부가 돈을 써야 하니까 나라 빚이 늘어나요. 일본의 국가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디플레이션과 싸우느라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고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였고
2026년에도 2% 정도로 전망되고 있어요.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비가 위축되면 언제든 디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가 너무 오르지도 않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보통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건강한 경제의 신호라고 봐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는 무리한 빚을 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둘째로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셋째로 경제 흐름에 관심을 갖고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게 좋은데, 인플레이션 시기와 디플레이션 시기에 유리한 자산이 다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면서 경제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빚이 있는 사람한테 특히 치명적이고, 한번 빠지면 탈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일본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20년 넘게 경제가 침체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너무 오르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말하고, 적당한 물가 상승이 건강한 경제의 신호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최악의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제라는 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 이야기들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